자, 시작하겠습니다. 70페이지 1절 고용인. 자, 중개 업무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룰 얘기들은요,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이제 일을 할 때, 중개 업무라는 거 할 때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 이딴 거 이제 관계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얘기, 중개사무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서명, 날인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인장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인장 등록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업무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에다가 게시해야 될 것들, 게시 의무, 이런 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좀 쉬고 싶다, 관두고 싶다, 휴업이나 폐업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냥 쉬어도 상관은 없지만 3개월 이상 쉬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또는 폐업도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 업무라는 타이틀로 해서 묶어서 보게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그냥 잡다하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 봅니다. 자, 고용인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는 역할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용인은,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합니다. 단순한 업무, 중개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여한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라든가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이딴 것들 다 관여하게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대로 다 합니다. 이에 반해서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이렇게 되면, 자, 간단하게 현장을 안내한다든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타이핑을 친다든가, 이 정도의 일, 이런 정도가 다다. 자, 2번에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중개보조원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인 법인, 사원 또는 임원은 고용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에 가보면 법인의 법인에는 대표 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있어. 이거는 한 레벨이라고 보세요. 같은 레벨이라고. 단지 얘들을 대표할 뿐이야. 아시겠죠? 얘들은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인. 그래서 이 사원이나 임원 중에 3분의 1은 이상은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얘도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그렇죠? 이 공인중개사들은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얘들도. 아시겠죠? 얘들도 소속공인중개사인데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긴 주인이야. 그러면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이 밑에 직원으로 두는 소속공인중개사들. 걔들을 지칭하는, 얘들이 고용인이야. 얘들이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치면, 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A가 있어. A. 그리고 자기 밑에 소속공인중개사 B를 써. 이 구조예요. 여기도. 아시겠죠? 고용인은 얘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을. 여기는 고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같이 소속공인중개사로 부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이 새죠? 못 느끼셨어요? 말이 좀 새는 게 이게 이빨을 좀 많이 뽑았더니 거기다 임플란트까지 하고 지금 아유 뭐
아프진 않은데 말이 자꾸 헛나오네. 어떡하지 이거? 자, 3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고용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더라도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 소속하는 경영진에 해당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개업공인중개사 성격으로 고용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도 2급이에요. 아시겠죠?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채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 의무. 그래서 채용할 때도 그리고 종료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니까 뭐예요?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만 되면 몇 명을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신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 첫 줄에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그러면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종료 전이 아니라 종료하고 나서 1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고용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고요. 고용신고. 종료할 때는 종료하고 나서 1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한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을 할 때 고용신고한다고 그랬죠? 자, 고용신고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사람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등록관청에서 다 확인해 봅니다. 자격증은 누가 관리해? 시도지사가 관리하죠.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교육 수료 여부 요거를 등록관청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그 다음에 교육을 수료했느냐 여부 확인한다라는 거. 그 다음 4번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될 때도 첨부하는 서류가 있죠. 그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전과도 없고 뭐 이런 거 없다. 이런 걸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쵸? 자, 그 다음에 교육. 고용신고 시 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수년 전에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같은 거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생겼어요. 직무교육.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 소속공인중개사는 기억에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서명날인 세 번째 줄 서명날인 이거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A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 B가 있었어요. X라는 부동산을 둘이서 같이 얘가 직접 중개를 했어.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마장에 계약서 쓴다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얘 서명날인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 계약서에도 얘 서명날인 들어가야 돼요.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자, 근데 이제 거꾸로 얘는 이거 중개하는데 관여를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죠. 얘가 직접 다 했어. 그럼 얘는 서명날인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얘는 관여된 것만 서명날인 한다. 아시겠죠?
관여된 것만. 그 다음에 얘는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얘가 하는 거를 직접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이거 못한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없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럼 서명 날인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법에 하지 말란 말은 없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개보조원 해도 상관은 없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아시겠죠?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니은번 보세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업무, 거기 니은에 나와 있는 것들, 요거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떤 행정처분? 자격 정지처분.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는 것들 제대로 안 하면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금지행위 7가지 있죠. 33조에. 그런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서는 안 되고, 자, 이중 소속 위반하면 이것도 자격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떨어진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 정지 처분이 떨어집니다. 자, 중개보조원 가면 기억에 파란 글씨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말 그대로 단순한 업무, 단순한 현장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니은에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가 되어 등록 취소,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지게 된다. 어떤 경우에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도적으로 업무를 한 경우, 이게 걸렸다고 이렇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반드시 등록 취소되고요. 디귿에 중개보조원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의 구성원은 되나 주도적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있다. 심지어는 법인의 사원, 임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주도적 업무는 할 수 없다 이 얘기고. 자, 고용인의 업무상 범위에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중개보조원은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 이들이 관여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 여기까지가 이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 중에 단순한 업무만 할 수 있는 건 중개보조원이고, 주도적으로 중개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건 소속 공인중개사. 자, 고용인 채용 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에서 나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결격 사유 뭐 하면서 양벌 규정 뭐 이런 얘기 했죠. 일단 고용인을 채용했을 때 고용인이 뭔가 잘못해서 민폐를 끼쳤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은 크게 보면 민사 부분의 책임, 그 다음에 형사 부분의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처벌, 즉 행정상 책임, 처분, 이게 있다라는 거. 자, 민사 책임이라는 건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손해배상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형사 책임은 가로 3번에 죄를 받느냐,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 가로 2번 행정상의 책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죠. 고용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A가 B를 고용했어요. B의 행위, 이것으로 인해서 얘가 결국은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 A가 책임지는 부분은 영역을 보면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그 다음에 형사 책임, 이렇게 나눈다 이 얘기야. 이건 돈 문제예요. 이건 죄와 벌의 문제고, 이거는 행정처분, 그쵸?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 이딴 걸 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사 책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돼서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서 무과실 책임. 이에 반해서 오른쪽에 형사 책임, 가로 3번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과실 책임이란 말은 그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진다 이 뜻입니다. 무과실 책임. 이에 반해서 과실 책임은 잘못한 것만 책임진다. 잘못한 것만 책임진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A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저렇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얘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얘가 얘를 관리 감독하는데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는데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원래는. 그쵸? 그럼 얘 혼자 책임지는 거하고 얘랑 같이 책임지는 거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거 어느 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둘이 같이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과실로 묶어주는 거야.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아시겠죠? 이에 반해서 형사 책임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잘못한 놈은 처벌받아야 돼. 형사처벌 받을 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얘도 처벌을 해야 되느냐 얘기죠. 이때는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야. 얘도 잘못이, 어떤 잘못? 얘를 관리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처벌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당할 정도로 관리 감독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기어코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런데 얘한테 벌을 주는 건 가혹하다는 거지. 그렇죠? 누가 봐도 그 정도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그 정도로 했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서 일을 저지른 거야. 그것까지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과실 책임. 관리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얘도 처벌한다. 형사처벌. 자, 요게 틀이고요. 자, 내용을 봅니다. 민사책임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15조에 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한 것,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무자력자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 배상 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의뢰인인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법에서는 이렇게 무과실 책임을 쥐어주고 하는 데는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가지고 직접 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가족같이 일할 분 모신다는 이런 거 있죠? 가족같이 일하실 공인중개사분을 모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 그분이 건물은 가지고 계셔. 자격증이 없으시지. 중개업은 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지사장이야. 그럼 이게 거꾸로 됐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얘를 고용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얘를 고용한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개설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자력은 누가 있는 거야? 여기가 무자력이야. 근데 이거 같이, 얘가 잘못한 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같이 하게 해준다. 현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 여기서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근데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은. 자, 뭐 어떻게 하겠어? 피해자를 보호하자는데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연대책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연대책임. 자, 민법상 고용자 책임은 연대책임으로서 피해자는 고용자나 고용인 한쪽 또는 쌍방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느 편으로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타방의 배상 책임이 소멸된다. 민법상의 고용자 책임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고용자의 책임을 판정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고용자가 그 불법 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요. 자, 거기 3번에 보시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에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금 맡겼어. 얘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갖고 튄 거지. 그쵸? 돈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그러면서 이게 연대 책임이다. 여기서 말한 건 연대 책임이 뭐냐면 피해자가 얘한테 청구하건 손해배상 청구하건 얘한테 청구하건 둘 다에게 동시에 청구하건 그건 오로지 피해자의 마음이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행정상의 책임 보시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고용인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한 행위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인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행위 이딴 걸 했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게 돼 있다. 오른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를 채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소속공인중개사를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격정지니까 업무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켰다. 그러다 걸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 두려는 자가 자격정지에 해당되면 법인은 어떻게 해요? 2달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되죠? 자, 그런 걸 지금 행정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형사책임. 요건 과실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자, 양벌 규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나 개업공인중개사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형벌사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한 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한 뭐라고 돼 있어? 벌금형을 과한다. 자, 양벌 규정으로 자, 얘를 처벌할 때 얘가 징역 또는 벌금형 이렇게 됐을 경우 양벌 규정으로 해서 이쪽도 처벌한다 그러면 얘는 항상 요 벌금형으로만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징역형 안 나와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고용인이 행정형벌 즉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는 자, 우리가 이런 행정기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공인중개사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징역이나 또는 벌금 받는 거를 벌금 처분되는 걸 행정형벌이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자, 이런 부과받음으로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그러나 고용인이 받은 벌금 액수와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얘가 징역 또는 벌금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판사님이 얘한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했어. 벌금형. 그럼 얘도 양벌 규정이니까 얘도 처벌을 해야죠. 얘는 벌금형이 처벌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도 꼭 5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는 무슨 잘못 때문에 처벌받는 거야? 과실책임이라고 그랬잖아.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뭘 잘못해서? 얘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얘가 500만 원 처벌받았다고 해서 꼭 똑같이 500만 원 처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관리감독 잘못한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겠죠. 벌금형. 자, 3번.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봤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A가,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그럼 이 법에 의한 등록 결격사유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자, 거기 판례 양벌 규정 유사 판례라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가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상권 행사. 구상권. 구상권이란 건 쉽게 얘기하면 누구 대신 내준 돈, 그 돈 그놈한테 받아낸다는 뜻이야. 받아낸다. 그러면 B가 중개 의뢰인 갑에게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럼 얘는 민사책임, 그렇죠? 여기 민사책임. 이건 뭐예요? 무과실책임이죠? 응? 같이 연대책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보니까 돈은 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배상 청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원래 누가 잘못한 거야? 얘가 냈어야 될 돈이죠? 대신 내줬잖아. 그걸 얘한테 구상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줬어. 그럼 10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얘한테. 아시겠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의뢰인에게 손해액을 배상하고 그 금액을 그 고용인을 상대로 손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얘 지금 벌금 500만 원 처분받았어. B. 얘 양벌 규정에서 벌금 300만 원 처분받았어. 그래서 300만 원 냈겠지. 얘한테 3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구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벌금 내는 거야, 그거는. 벌금은 벌금이에요. 그건 너 때문이야 내놔 이럴 수 없어. 응? 내면 끝이야. 다만 얘가 피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걸 얘가 대신 해준 거, 이거는 구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상.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구상권 행사는 손해액에 한정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 그 벌금액을 고용인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넘어가시고요. 자, 문제 한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인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뭐 개인이야. 개업공인중개사로 고치시고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전자정보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제 문서 같은 것들 애지간하면 이제 종이가 이제 아깝잖아. 종이 만들려면 나무들이 숱하게 없어지죠. 그래서 전자문서로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전자문서. 자, 2번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을 요청합니까?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3번에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5번에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2절에 중개사무소 들어가 봅니다.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 이 2절에서 할 얘기는 이제 요건, 중개사무소 개설 요건, 중개사무소 요건,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말고 또 분사무소라는 게 있죠? 분사무소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에서는 이제 간판이나 이런데 명칭 같은 거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성명 표기에 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무소에 이제 중개 대상물 같은 거 표시하거나 광고하잖아요. 응? 그런 거 할 때 이제 뭐 주의할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소 이전에 가는 거. 관할 안에, 등록관청 관할 안에서 이전하느냐, 밖으로 이전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비나 이런 거 좀 아껴보려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무소 공동사용. 합동사무소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합동사무소. 대개 이런 게 이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 자, 이제 중개사무소에 관계돼서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의 요건부터 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요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설치합니다. 중개사무소는 개설 등록한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합니다. 두 번째 줄, 건축법상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그 이동식으로 하는 거, 이동 사무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2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고정된 장소. 이동 중개 사무소 안 돼요. 제가 2000년도 이거 할 때부터 그때부터 맨날 그랬어. 그 떴다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떴다방. 그 보면은 분양 모델하우스 이런 근처에 뭐 분양한다 뭐 한다 이렇게 가보면 완전 난리 납니다. 시끌벅적 해가지고. 우리 승합차들 있잖아요. 봉고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 딱 해놓고 문 열어놓고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있고, 그렇죠? 파라솔 펴놓고 앉아서. 자,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된 장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설치 기준 뭐 이런 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른쪽에 가보세요. 2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자, 원칙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안 돼. 천막 임시시설물. 자,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 설치하는 거 이용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가 걸렸다. 행정처분. 등록 취소 가능. 세 번째 줄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벌칙으로는 1년 1천만 원. 자, 예외.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이 경우에도 각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원래 2개 이상 사무소 및, 자, 2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2개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대. 그럼 2개는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이상이란 말은 뭐야? 2개부터 포함이죠. 그러니까 결국 1개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의 예외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대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구역 안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각각 그것도 뭐야? 시군구별로 1개씩.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두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판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춘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해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춘 것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이거야. 원래는 중개사무소는 뭐야? 건축법상 적법한 그런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A가 한 개소에는 그렇게 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법상 적법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소로 만들어놨어. 그럼 이거 2개 이상 만든 거냐 아니냐 얘기죠. 얘가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건축법상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다. 어? 이건 중개사무소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나는 중개사무소 요것만 열어놨다. 요거는 적법한 건축법상이 그거고. 이거는 건축법상 적법하지 않으니까 중개사무소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다. 머리 잘 썼죠. 어? 그래서 판례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럴 때는 이것도 중개사무소로 본다 이 얘기예요. 이럴 땐 그래야 2개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야 처벌할 수 있잖아. 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한다. 자, 사무소는 시군구 단위로 하는 거예요. 시군구 단위로 한 개씩만. 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자, 분사무소도 한 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법인도 등록 취소 가능.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1년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 절차 한번 봅니다. 설치 신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만약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관악구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야. 그러면 관악구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군구 단위로 해야 된다며. 하나씩만. 그렇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옆에 동작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관악구에다 해야 돼, 동작구에다 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합니다. 거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그러니까 관악구에다가 하게 되겠죠? 자, 어떤 서류들이 첨부돼야 되느냐?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교육을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증 설정해야 되죠. 업무보증. 법인이 주된 사무소에 법인이 2억 이상 했어. 그럼 분사무소는 안 해도 돼요?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별로 하나씩 해야 됩니다. 1억 이상씩. 그래서 보증 서류,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다음에 당연히 사무소 확보하는 증명, 확보 증명 서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교육부터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 확보 서류. 자, 이 분사무소 확보 서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그 건축법상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얘기예요. 넘어가시고. 자, 자격 취득 여부 확인과 법인 등기 사항 등. 이때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취득 여부와 그 다음에 얘들이 법인인지 아닌지 그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띄워보는 거. 여기 지금 제출하는 서류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누가 확인하느냐? 이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면 옛날로 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야. 등기부 등본.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던 거 지금 뭐라고 불러?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불러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운 권리능력 없는 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설립 등기까지 마친 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있어 없어? 다 있어요. 법인 등기가. 그래서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가면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이게 법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스스로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결국은 등기소에다가 등기 띄워보는 거야.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기부 등본이라고 한다고요. 거기 무슨 행정정보 공동이용 어쩌고 저쩌고 전자정보법에 그런 말이 있어. 하여튼 그걸 통해서 본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분사무소 책임자와 분사무소에 소속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뭘 이수해야 돼?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분사무소의 책임자 뿐만 아니라 분사무소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의 통보, 설치지역 등록관청의 통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증을 교부하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라고 안 합니다. 개설 신고 필증이라고 불러요. 신고 필증. 달라요. 이름 부르는 게. 우리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한다. 등록증 교부합니다. 분사무소는 뭐래? 신고 필증을 교부해요. 그리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된다. 자, 설치 신고 누구한테 했어? 설치 신고. A 지역에 갑법인 주된 사무소, 그렇죠? 여기 B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그래. 등록관청 A, 등록관청 B. 어디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여기다 하죠? 주된 사무소 관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아까 말한 서류나 이런 거 전부 여기다 낸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적법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그러면서 얘들한테 알려줘야지. 니네 동네에 이런 애 들어간다. 그죠? 통보. 자, 그 다음에 니은 협회의 통보. 등록관청은 매월 분사무소 설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해서. 그 다음 분사무소 책임자는 뭐?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3번. 그러나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 재교부. 자, 교부하고요. 재교부는 보시면 기재사항이 변경됐다든가 첫 줄, 분실 훼손 두 번째 줄, 분실 훼손. 자, 우리가 등록증도 재교부되는 경우 있잖아요. 등록증도 재교부되는 경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분실 훼손된 경우 그러잖아. 재교부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기재 내용 같은 거 변경됐을 때 재교부. 그래서 자, 신고 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된 경우나 또는 분실 훼손. 그 다음 중개사무소 명칭 및 성명 표기 봅니다. 명칭 표시 의무 및 사용 금지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것 때문에
세무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름 쓸 때마다, 명칭 쓸 때마다 그 칸 안에 다 안 들어가, 씨. 응? 우리는 또 저기 처음에 제가 오픈할 때 아는 선배가 또 상표 등기까지 한 멋진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되게 길어 또 그것도. 거기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을 붙이니까 그거 쓰다 보면 손가락이 아파 그냥.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이게 막 등록을 취소하고 막 업무를 정지시 그럴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과태료 처분합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속칭 중개인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아니야 이분들이. 공인중개사는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자,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위반했어.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오른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쓰다가 걸렸어. 또는 심지어는 유사한 명칭 이런 걸 쓰면 안 돼. 쓰다 걸렸어. 사실 얘들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1년 1천만 원 벌칙을 가합니다. 형사재판 가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만큼 훌륭한 자격증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 웃어요? 응? 이게 훌륭한 자격증이야 이게. 응? 오늘부터 보니까 DTI인가 뭔가 대출 규제 엄청나죠? 응? 이제는 빚내서 집 사놨던 시대는 사라졌어 이제. 응? 그럼 큰일 났어요 지금. 이러면 거래가 지금 줄지 않을까? 응? 걱정이야 걱정.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라는 걸 하면서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그 관리 이쪽도 같이 법인이 아닌 한 겸업이 가능하죠. 법인은 안 되죠. 법인은 할 수 있는 것만 딱 제한돼 있잖아. 겸업.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아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들 보면은 그 중개만 하다가 열받으니까 아예 그 저기 분양 대행 이런 거 그냥 해버려요. 자금을 지금 어디서 좀 끌고 와가지고 분양 대행 해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 자, 그 시기별로 이제 되게 보면 국지적으로 또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웠죠. 부동산이라는 것 시장 자체가 어때요? 국지적이라고 그러죠. 어? 항상 보면 잘 되는 곳 있고 안 되는 곳 있고 맨날 그러잖아. 서울특별시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컨셉이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 같으면 음마아파트라고 아실 거야 아마. 거기가 기준이야. 거기가 중심이에요. 아파트 가격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거기가 살짝 움직이면 점점 퍼져나가는 거야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감을 잡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많이 사라지고 여기저기가 전부 국지적으로 전부 다 중심이 되는 이런 때가 됐어. 그러니까 시장이 부동산은 전체적인 시장을 한 번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고 자료는 돼도 참고는 이게 지금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관여된 지역 여기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 심지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면서 개발 지역만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전 신고 열심히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지. 임시 중개 시설물 입당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쫓아다녀. 여기서 택지 개발하면 이제 그 장사 한 1년 하고 또 다른 지역 또 개발하면 글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한다고. 우리가 흔히 뜨내기라고 그러죠. 뜨내기. 한 지역이 개발되면요 여러 가지 패턴의 시장이 형성이 돼요. 처음에
뭐 분양권 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완공이 되면 입주 장사라고 우리가 그러고 입주 시점에서 또 가격이 한번 요동치고요. 또 그러고 나면 이제 한동안 입주 장사 한 1년 정도 잘 해먹고 나면 정착기에 들어가 가격이. 그럴 때 이제 그걸 못 견디고 이제 뜨는 애들이 있어. 딴 데 가서 또 그런 쪽을 쫓아다니,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느냐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기 성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한 곳에 오래 못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쫓아다녀야 돼, 계속. 근데 이제 진득하니 한 곳에 있고 싶은 사람은 이제 또 그런 쪽으로 전략을 펼쳐가야 되겠죠.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도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밖을 딱 쳐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중개사무소가 5개, 6개야. 응?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그 대표가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나만 지금 10몇 년째 거기 있어. 응? 나는 진득한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거야. 어디 가기가 싫어. 응? 가기가. 근데 보면은 안쪽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면 저기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인데 저하고 거의 같은 시기 정도로 있으셨지. 그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무슨 회사 생활 하다 나와서 그걸 했는데 그분은 사는 곳도 그 동네예요. 그분은 정착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장사하는 거야, 그분은. 근데 사람이 신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물건은 다 글로 나와, 물건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쪽 물건 찾는 사람들 있으면 모시고 글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 물건은 우리한테 안 나와. 우리한테까지 올 길도 없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실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자격증 여부를 떠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물건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뭔가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뭘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야. 그죠? 아닌가요? 응? 금융 아니면은 실물자산 부동산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별반 없어. 응?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더 뭔가 정서가 다르죠.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끈끈하고 불패 신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인돼 있는데 부동산은 그만큼 뭐랄까 굉장히 매력도 있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임기 안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좀 하려고 막 개발하고 뭐하고 난리 치잖아. 그렇죠? 그만큼 부동산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각되고. 자, 뭐 주거 간단하게 하면 주거부터 해가지고요. 그렇죠? 상업시설이라는 게 이런 것들. 특수한 뭐 놀이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전부 부동산이야. 그리고 뭘 하다 무슨 사업이든 간에 뭘 하다 보면 기승전 부동산입니다. 결론은 부동산이야. 응? 결론은 어디 뭔 장사해가지고 대박 났다. 그죠? 대박 났어. 막 뒤에 앉아서 웃으면서 돈 버는 사람은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래서 여러분들 한때 꿈이 건물주님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건물주님. 사실 내가 보기엔 중개사보다는 건물주님이 더 나아. 건물주님. 근데 건물주님이 되는 길은 뭐 시험 봐서 되는 길은 없잖아. 시험 봐서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이 부동산 이런 것 자체의 매력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뭐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만 취득하고 말 거 아니잖아. 그냥 나 공부 잘하는 거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자격 취득해서 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동산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하고 많이 친하고 부동산을 사랑해야 돼. 사랑합시다. 아시겠죠? 오늘도 잔소리 했습니다. 자, 그 성명표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표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2000년에 제가 2001년에 오픈하고 2, 3년 뒤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야. 간판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네, 만에 막 이런 소리들. 왜냐면 하도 그냥 이 중개사고 많이 나고 그럴 때마다
몽땅 다 중개업자 잘못이다. 개업공인중개사 잘못이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것들 안 되겠다. 이름을 갖다가 간판에다가 쓰게 해서 신뢰를 뭐 갖게 해라.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온 거야. 난 속으로 열받았지. 응? 우리를 뭘로 보고, 그 이름이 간판에 있으면 더 우리가 열심히 하나? 응? 성명 표기.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3조에 따른 5개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자, 거기 가로형, 뭐 세로형 뭐 이러는데 그냥 간판이라면 이름을 새겨 넣어야 된다. 제가 이 성명 표기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막 불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명을 표기하려면 간판을 새로 해야 돼. 돈 들어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시겠지만 간판 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간판 값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다행히도 처음에 성명 표기 의무를 할 때 경과 규정.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애들은 계속 해도 된다 해서 계속 버텼어. 성명 표기 안 하고.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다 하래. 그때 가서 결국은 간판을 새로 하진 않고요. 한쪽 귀퉁이를 떼어내고 이름을 새로 넣었지 뭐. 자, 그 다음에 표기 방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돼 있습니다. 몇 센치 뭐 이런 거 없어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3번에 위반 시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거 했다고 뭐 등록 취소 이런 거까지 갈 건 아니에요. 과태료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 내기 무서워서 다 합니다. 성명 표기. 그다음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록관청은 명칭 표시 의무 위반, 사용금지 의무 위반,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철거를 명한다. 그런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이름을 썼다든가, 써서는 안 될 사람이 썼다든가 이러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스스로가 철거해라 이 뜻이죠. 그럼 철거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또 안 들어먹어. 그럴 땐 어떡하냐 이 얘기죠. 대집행. 대신해서 집행한다. 행정대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집행. 그러면은 철거 명령했는데 안 들으면 대신 와서 철거해주네. 아유, 돈도 안 들고 좋네요.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비용 청구합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까지 보고 좀 쉴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표시 광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자,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거나 할 때 들어가야 될 이름, 들어가야 되는 부분, 어느 중개사무소인지 명칭 써줘야 되겠죠. 연락처, 소재지 뭐 들어가야 되고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도 들어가야 된대. 성명.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해서, 자, 이런 광고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닌 자는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했다 그러면 얘들한테 행정처분할 수는 없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그냥 벌칙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칙. 잠시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이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